교통사고가 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오른쪽 다리에 철심을 박은 채 잠실성 모병원 병상에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상처가 어떤지 묻지도 않고 대뜸 입부터 열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제사라. 15명분 제사 음식을 해야 하니까 넌 금요일에 퇴원해서 집에 와서 준비해라. 나는 침대에서 내려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조금 다친 것 가지고 유난 떨지 마라. 큰아버님 댁이랑 셋째, 삼촌 댁에도 다 연락해놨으니 종가채면 깎이게 할 순 없잖니. 7년이었다. 1년에 5번의 제사, 매번 30가지의 요리.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새벽 3시까지 서서 준비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며 심지어 식재료비조차 내 돈으로 메웠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분노를 꾹 누르며 전화 한 통을 걸었다. 남편에게 건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병실로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나는 단지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 버텨주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당신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일들, 그 하나하나에 다 청구서가 붙어 있다는 걸 알려준 것뿐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댓글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잠실성 모병원 6층 3인실 병동.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싸구려 감귤향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떠돌고 있었다. 심유진은 천장에 난 작은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무거운 깁스에 둘러싸여 거대한 무처럼 지지대 위에 높이 매달려 있었다. 사흘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들렸던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이 아직도 가끔 귓가에 윙윙거렸다. 정강이뼈 분쇄 골절. 의사는 그 안에 길다란 철심 2개를 박아 넣었다. 마취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파고드는 극심한 통증이 미세한 전류처럼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반박할 틈을 주지 않는 특유의 힘이 실려 있었다. 심유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짧고 무거운 발소리만 들어도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남할수는 뒷굽이 삐딱하게 다른 구두를 신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몸에서는 오랜 세월 주방의 기름때와 싸구려, 향냄새에 찌든 냄새가 났다. 시어머니는 심유진의 얼굴도 매달려 있는 다리도 보지 않고 가장 먼저 미간을 찌푸린 채 침대 옆 협탁부터 훑어보았다. 정우는 왜 없어? 남할순의 목소리는 탁하고 짧았으며 습관적인 명령조가 배어 있었다. 회사에 갔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가 있다고 해서요. 심유진의 목소리는 바짝 메말라 있었다. 오랜 시간 수분 부족과 통증에 시달린 탓에 기력이 쇠해진 상태였다. 남할수는 코웃음을 치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았다. 방석 위로 엉덩이가 무겁게 떨어졌다. 그렇지,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야지. 이럴 땐 기대할 때가 못 돼. 마침내 시어머니의 시선이 심유진의 오른쪽 다리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 따위는 없었다.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을 이리저리 평가하는 듯한 눈치였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제사인 거 잊지 않았지? 남할순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일 비가 올 거라는 날씨 예보를 하듯 무미건조한 말투였다. 심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어머니, 저 지금 상태 보시다시피 의사 선생님이 최소 6주 동안은 침대에서 내려와 다리에 힘을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6주, 남할순이 언성을 높였다. 옆 침대 환자와 보호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다. 그냥 살짝 넘어진 거 가지고 무슨.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유난히 끝도 없어. 내가 정우 가졌을 때는 발목이 만두처럼 퉁퉁 부었는데도 밭에 나가 고구마를 캤어. 그래도 6주씩이나 누워있겠단 소리는 안 했다. 어머니, 골절이에요. 안에 철심을 박았다고요. 심유진이 설명하려 했지만 그게 아무 소용없는 짓이란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됐어. 내가 알아듣지도 못할 의학 용어 짓거리지 마라. 나말수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늘 들고 다니는 천 가방에서 구깃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심유진의 침대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이게 이번에 준비할 제사상 목록이다. 큰아버님 댁, 셋째 삼촌 댁, 그리고 수원 사시는 어르신들도 다 오실 거다. 15명분이니 내가 금요일에 퇴원 수속받고 집에 와서 오후부터 준비하면 시간 딱 맞을 거다. 심유진은 그 목록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북어포, 전, 튀김, 갈비찜, 삼색나물, 떡국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무려 30가지가 넘는 요리였다. 저 침대에서 못 내려가요. 심유진이 한 번 더 반복했다.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16시간 동안 서 있을 수가 없다고요. 금요일에 퇴원해도 성남집으로 못 가고 재활센터로 가야 해요. 무슨 소리야? 나말순이 침대 모서리를 콱 내리쳤다. 허공에 매달린 다리가 흔들리자 심유진은 너무 아파 숨을 들이켰고 순식간에 식은땀이 솟구쳤다. 종가 제사야. 강씨 집안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셔. 맏며느리란 년이 이럴 때 집에서 제사 준비는 안 하고 병원에 누워 에어컨 바람이나 쐬고 있겠다고? 온 친척들이 내 등짝을 가리키며 며느리 교육 잘못 시켰다고 손가락질하게 만들 작정이냐? 동서한테 도와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걔가 애 봐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둘째 며느리인데 이런 큰일을 어떻게 걔한테 맡기니? 나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유진을 깔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잔인할 정도로 당연하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유진아, 너무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종가체면이 내 그 알량한 상처보다 훨씬 중요한 법이야. 내가 정 움직이기 힘들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 사돈어른도 사돈댁이 이 지경이 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지. 친정엄마 오시라고 해서 심부름 시키고 넌 옆에서 지시만 하면 되잖니. 심유진의 손가락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척추도 안 좋은 친정어머니를 불러다가 이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집안의 제사상을 차리게 하라고? 그건 예의가 아니죠. 심유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예의가 아닐 게 뭐 있어? 너는 우리 강씨 집안 며느리고 내 친정엄마가 돕는 건 당연한 이치지. 그렇게 정했다. 금요일 오후에 정우 보고 데리러 오라고 하마. 고집 피우지 마라. 종가법도 어그러뜨릴 생각 말고. 나말수는 그 말을 끝으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획 돌아서서 나갔다. 병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치 무거운 쇠망치처럼 심유진의 가슴을 세게 내리쳤다. 심유진은 침대에 누워 그 목록을 빤히 바라보았다. 7년이었다. 27살에 강씨 집안으로 시집온 이후 매년 5번의 제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5개의 저주와 같았다. 제사 이틀 전부터 그녀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오가며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식재료를 들고 버스에 시달려야 했다. 남편 강정우는 결혼 전에는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는 이맘때만 되면 투명 인간으로 변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얼음물을 마시며 축구 중계를 보다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보, 고생이 많네. 제사 끝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지만 그는 무거운 찜통을 옮겨주는 일조차 도우러 주방에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큰아버지, 셋째 삼촌이라 불리는 그 어르신들은 제사 시간에만 딱 맞춰 나타나 깔끔한 한복을 차려입고 엄숙하게 절을 했다. 의식이 끝나면 상전처럼 식탁에 앉아 전이 덜 바삭하다며 트집을 잡으면서도 심유진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음식을 뻔뻔하게 즐겼다. 마지막에는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채 아수라장만 남기고 엉덩이를 털고 떠났다. 심유진은 베개 밑에서 스마트폰을 더듬어 꺼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주변 소음이 시끄러웠다. 여보. 왜? 나 지금 한창 바쁜데. 강정우의 목소리는 짜증 섞인 조급함이 묻어났다. 방금 어머니 다녀가셨어. 심유진은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아, 엄마 병원 갔어? 뭘 하셔?
나보고 금요일에 퇴원해서 토요일 제사 준비하러 집에 오라고 하시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강정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엄마 성격 알잖아. 엄마는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당신이 정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봐. 나보고 우리 엄마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시더라. 심유진이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정우야, 나 다리에 철심 박았어. 화장실 갈 때도 벽 짚고 가야 해. 내가 15명분 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유, 엄마도 그냥 해본 소리겠지? 그럼 이렇게 하자. 그때 내가 채소 씻는 거라도 도와줄게. 당신은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해. 지금 이 시국에 시끄럽게 굴면 엄마가 친척들 앞에서 또 망신당하실 거고 결국 욕먹는 건 당신이잖아.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제사만 대충 넘겨보자. 응? 대충 넘겨? 강정우, 배달 음식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요리가 30가지야. 알았어. 부장님 오신다. 여보, 좀 얌전하게 굴어. 지금 이럴 때 나한테 부담 주지 말고. 끊어. 뚜뚜 하는 통화 연결음이 들려오고 심유진은 스마트폰을 쥔 채 온몸의 피가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부담 주지 마. 그렇구나. 그녀의 부러진 다리, 그녀의 끔찍한 고통은 그저 그에게 하나의 부담일 뿐이었다. 심유진은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진 커플 사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성남시 전셋집에 이사 가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그녀는 참 해맑게 웃고 있었다. 드디어 이 도시에 뿌리를 내렸다고 믿었으니까. 그 집의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그중 2억 원은 심유진이 결혼 전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전 재산에 친정 부모님이 고향 땅을 팔아 보태준 돈이었다. 이른바 체면 때문에 그리고 남편 강정우가 동료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 돈은 강정우 명의로 계약을 했다. 그녀는 늘 부부는 한 몸이니 누구 이름으로 하든 똑같다고 생각했었다. 심유진은 은행 앱을 열어 습관적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하려 했다. 교통사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보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다. 이체 내역을 넘겨보던 그녀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칫했다. 3년 전의 거액 이체 기록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1억 5천만 원. 보낸 사람은 강정우, 받는 사람은 낯선 법인 계좌였다. 심유진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계좌를 추적해 보았다. 경기도에 있는 상가 투자회사의 법인 계좌였다. 그녀는 그 시기를 똑똑히 기억했다.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때였다. 당시 강정우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남은 돈을 다 끌어모아 재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이체 기록은 대체 뭐지? 그녀는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몸을 일으켜 태블릿 PC를 열었다. 그녀만이 비밀번호를 아는 가정용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강정우의 모든 전자 영수증과 계약서, 스캔본이 저장되어 있었다. 식품 가공 회사의 품질 관리자로 일했던 그녀의 직업병이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문서화해두는 습관. 가족 자산이라는 폴더 안에서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약서 사본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상가 지분 투자 계약서였다. 출자자, 남할순. 금액, 1억 5천만 원. 자금 출처란에는 버젓이 적혀 있었다. 전세 보증금 일부 인출. 심유진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정우는 그녀의 결혼 전 저축이었던 전세 보증금을 몰래 절반 이상 빼돌려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상가에 투자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름뿐인 맏며느리인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몇만 원의 식재료비를 아끼겠다고 시장 3군데를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했고 제사 때마다 그 비싼 한우와 해산물 값을 자기 지갑에서 꺼내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함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애초부터 그녀를 원할 때마다 퍼쓸 수 있는 깊은 우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떴다. 시어머니 남할순이 집안 신이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신의 뒷모습을 찍어 올린 사진이었다. 물론 그냥 먼지를 닦는 신용만 하는 거였지만 메시지가 덧붙어 있었다.
토요일이 제산이 다들 제 시간에 맞춰 오세요. 며느리가 입원 중이긴 하지만 금요일에 꼭 와서 준비하겠다고 아주 굳게 다짐을 했네요. 대사 그르치지 않겠다고요. 역시 우리 강씨 집안의 훌륭한 맏며느리입니다. 그 밑으로 답장들이 줄줄이 달렸다. 큰아버지, 재수씨 고생이 많네. 유진이 그 아이가 참 철이 들어서 다행이야. 셋째 삼촌,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기특한 정신 가진 애들 드물어. 칭찬할 만해. 둘째 동서지영은 말없이 파이팅 기모티콘 하나만 남겼다. 심유진은 그 글들을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칭찬들이 지금은 마치 독을 바른 바늘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그녀를 칭찬하는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그녀를 불판 위에 올려놓고 굽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 금요일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녀는 약속을 어긴 사람,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 망신을 준 죄인이 되는 구조였다. 심유진은 단톡방에 답장을 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 이체 내역 캡처본, 계약서 사본,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그녀가 매번 제사 식재료비를 대신 결제했던 영수증 사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암호가 걸린 비밀 폴더로 옮겼다. 그리고 예전 대화 기록도 뒤졌다. 작년 추석 39도까지 열이 끌어올라 강정우에게 제발 시장에 가서 생선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을 때 강정우의 답장은 이러했다. 나 지금 거래처 손님이랑 있어? 당신이 택시 타고 갔다 와 엄마 시간 지체되게 하지 말고. 재작년 기일 주방에서 과로로 쓰러졌을 때 시어머니 나말순의 첫 반응. 제사 지낼 마룻바닥 더럽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갈비나 마저 끓여라. 이 글자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억울해서 울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가 내릴 듯 차가운 이성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빈이니? 유진아. 어머, 나 내일 너 병문안 가려고 얘기 중이었어. 다리는 좀 어때? 의사 선생님이 뭐래? 전화기 너머로 권수빈의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수빈은 심유진의 대학 동기였다. 안정적인 식품회사를 택한 심유진과 달리 권수빈은 행정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노동 분쟁이나 민사 조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수빈아, 나 뭐 하나 상담할 게 있어? 교통사고 얘기는 아니고 심유진은 창밖으로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응시했다. 목소리는 도자기 컵에 부딪히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말해봐. 권수빈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진지한 태도로 바꿨다. 만약 어떤 남자가 아내 모르게 아내의 혼전 저축액을 전세 보증금 형태로 있던 걸 자기 어머니 명의로 돌려서 투자를 했다면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건 사기지, 유진아. 만약 금액이 크고 자금 출처가 내 혼전 재산이라는 걸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반환 청구는 물론이고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왜, 강정우 그 자식. 그리고 또 있어. 심유진이 말을 잘랐다. 지난 7년 동안 시댁의 강압에 의해 초과적인 제사 노동을 강요받았고 그 모든 비용을 내 개인 돈으로 썼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해서 보상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유진아, 결심한 거야? 난 그냥 내 몫을 되찾고 싶은 것뿐이야. 정이라고 생각하고 꾹 참고 넘겼던 청구서들. 이제 한 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고. 심유진이 전화를 끊은 뒤 병실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다리의 통증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서늘한 냉정함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나말순이 아니었다. 강정우였다. 몸에서 담배 냄새를 풍기며 다 녹아가는 선대 아이스크림 봉지를 손에 덜렁덜렁 들고 들어왔다. 여보, 앉았어. 강정우는 실없이 아부하는 웃음을 지으며 아이스크림을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것 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만 화 풀어. 어제는 내가 진짜 너무 바빴어. 심유진은 그를 쳐다보았다. 완전히 낯선 타인을 보는 것 같았다. 그 1억 5천만 원, 어디 갔어? 그녀가 평온하게 물었다.
강정우의 미소가 얼굴에서 굳어버렸고 눈빛이 부자연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1억 5천만 원. 3년 전 전세 보증금에서 뺐던 그 돈. 심유진은 휴대폰 화면을 돌려 그를 향해 보여주었다. 그 이체 내역 캡처본이었다. 강정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을 뻐끔거리다가 한참 만에야 우물쭈물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건 엄마가 집안에 장기적인 투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마침 친구분이 확실한 상가를 하나 소개해 주셨대. 어차피 집주인한테 돈 묶여 있으니 그냥 엄마 먼저 빌려 쓰시라고 한 거야. 빌려줘. 심유진이 헛웃음을 쳤다. 차용증은 어딨고? 왜 출자자 이름이 남할순으로 되어 있지? 왜 3년 동안 나한테 철저하게 숨겼고? 여보, 그러지 마. 강정우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심유진은 휙 피했다. 엄마가 그러셨어. 나중에 그 돈 어차피 다 우리한테 물려주실 거라고. 아들이라곤 나 하나뿐인데. 우리 젊은 애들 함부로 돈 쓸까 봐 엄마가 지금 관리해 주시는 거잖아. 그건 내 돈이야. 심유진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고향 땅 팔고 내가 식품회사에서 야근하며 피땀 흘려 모은 내 목숨 같은 돈이라고. 아참, 병원까지 입원해서 웬 옛날 장부를 들추고 그래. 강정우가 갑자기 짜증을 내며 언성을 높였다. 당신 지금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에 살면서 뭘 그렇게 칼같이 나눠? 엄마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당신은 그깟 돈 좀 썼다고 여기서 치사하게 굴어?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방금 엄마가 또 전화하셨어. 친척들한테 벌써 다 알렸다고. 당신 금요일에 무조건 퇴원해. 이 중요한 타이밍에 내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망신. 또 체면 타령이었다. 심유진의 입가에 씁쓸한 자조가 번졌다. 강정우의 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을 홀라당 삼켜버린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녀의 다리가 부러진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 알량한 친척들 앞에서 지켜야 할 그 위선적인 자존심만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다. 알았어. 심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야지. 강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려 손을 뻗었다. 여보, 난 당신이 제일 사리 분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럼 푹 쉬어. 나 회사로 다시 갈게. 금요일 오후에 딱 맞춰 데리러 올게. 강정우가 떠난 뒤 심유진은 지체 없이 둘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영 동서, 토요일 제사 준비는 다 끝났어. 어머님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채소 다듬는 것 좀 도우라 하셨어요. 형님, 다리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정말 괜찮으세요? 동서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더불어 같은 처지의 동병상련이 묻어났다. 지영 동서, 작년 설날에 동서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애 영어 학원 보내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다고 속상해했잖아. 기억나죠? 근데 왜요? 만약 어머님 이름으로 수억 원대 상가가 있고 거기서 매달 1,000만 원대 월세가 들어오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장난치시는 거죠? 어머님 맨날 집안 형편 빠듯하다고 애들 세뱃돈 줄 때도 그렇게 벌벌 떠시면서 장난 아니야. 내 손에 다 증거가 있어? 지영 동서가 나 좀 도와줘야겠어. 심유진은 목소리를 한껏 낮췄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내가 내밀 노무보상 및 재산분할 청구 합의서에 증인으로 서명만 해준다면? 지난 7년 동안 시댁이 정신적으로 압박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묵은노동을 강요했는지 증언만 해준다면? 그럼 나 내 몫의 돈 전부 찾아올 수 있어? 돈 찾으면 그동안 동서가 고생한 몫으로 내가 크게 한 몫 떼어줄게. 어때? 전화기 너머는 오랜 침묵에 잠겼다. 심유진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이 집안에서는 오만하게 군림하는 남할순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란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형님 동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저 형님 하자는 대로 할게요. 어차피 이런 거지 같은 생활, 저도 진저리가 나요. 전화를 끊고 심유진은 눈을 감은 채 병실의 서늘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전에 없던 홀가분함을 느꼈다.
금요일 오후, 강정우는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남할순이 병실에 들이닥쳤다. 진보라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진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 활기가 넘쳤다. 내일 제사에서 거창하게 한몫 챙기려는 준비를 마친 모양이었다. 물론 심유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속은 다 밟았니?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 밑에 차 대기시켜놨다. 남할수는 들어오자마자 닥달하며 심유진의 이불을 확 걷어치우려 했다. 심유진은 침대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한 손에는 병원 프린터로 갓 뽑아낸 문서와 또 다른 손에는 내용 증명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퇴원 수속 안 밟았어요. 심유진이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 남할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기집애가 진짜 반란이라도 일으킬 참이냐? 내가 친척들한테 내가 오후에 올 거라고 다 떠벌려놨는데. 저 안 가요. 심유진이 시어머니의 말을 툭 자르고 내용 증명을 건넸다. 이거 권수빈 행정사 사무소에서 발송한 법적 서류예요. 강정우 씨가 혼인 기간 중 불법으로 빼돌린 재산과 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의 자금 출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뒀고 어머니 명의의 그 상가는 현재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남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든 그녀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붉은색 도장과 가압류라는 세 글자가 주는 압박감에 현기증이 났다. 너 미쳤구나. 감히 우리를 고소해. 고소하는 게 아니라 제 돈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심유진은 옆에 쌓인 두툼한 증거 자료를 가리켰다. 여기에는 지난 7년간 제가 치른 모든 제사 비용 내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총 5,842만 원, 이 돈 전부 제 개인 월급 통장에서 나간 거잖아요. 이 금액도 반환 청구할 겁니다. 이 미친년. 이런 걸로 날 겁줄 수 있을 줄 알아. 남할순이 칠판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정우야. 강정우 어디 있어? 빨리 오라고 해. 이 괴물 같은 년 얼굴 좀 보라고 해. 이미 오고 있는 중이에요. 심유진이 담담하게 대꾸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는 게 좋을 거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동서가 찍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 주방에서 남할수는 심유진과 동서를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시집 왔으면 강씨 집안 개나 다름없어. 일 좀 시키는 게 어때서? 일도 안 하고 밥을 처먹으려고 들어? 남할순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파래졌다가 허옇게 질렸고 이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너 내가 감히 지영이랑 짜고. 이 집안에 바보는 없어요. 어머니 심유진이 서늘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종가 체면이라는 명목으로 평생 저희를 찍어 누를 수 있을 줄 아셨나요? 체면은 남들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고 속이 골마 터지면 결국 악취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때 강정우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은행이나 법원에서 통보를 받은 게 분명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초췌했다. 심유진, 너 대체 무슨 짓이야? 돌았어. 엄마 혈압 오르시잖아. 강정우가 침대로 돌진해 심유진의 손에 든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가까이 오지 마. 심유진이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차분하게 경고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여기서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내 변호사가 즉각 상해죄를 추가할 거야. 난 아직 중환자거든. 강정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아내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한없이 부드럽고 잘 참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던 여자가 이제는 날선 얼음송곳처럼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여보 말로 하자. 그 돈 내가 말했잖아. 나중에 다 우리 몫이라고. 강정우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애원하듯 말했다. 그건 나중 얘기고. 심유진이 똑바로 잡았다. 지금 난 현금을 원해. 전세 보증금 원금 1억 5천만 원에 지난 7년간 제사 비용 5,842만 원을 더해서 총 2억 1천만 원. 당신들이 이 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적 절차 밟을 거야. 전셋집 계약은 강제 집행을 청구할 테니 그때 가면 당신들 가족 전부 물세는 반지하로 다시 이사가게 될 줄 알아. 심유진.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 남할순이 마침내 악을 쓰며 심유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덤벼들었다. 심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남할순의 일그러진 표정과 강정우의 나약한 뒷모습을 관망할 뿐이었다. 독해, 그녀가 그 두 글자를 천천히 곱씹었다. 그 지독하게 모순된 맛을 음미하듯. 내가 수술대 위에서 덜덜 떨며 고통받을 때 당신들은 토요일 제사 음식은 누가 차릴 거냐고 떠들었어. 우리 부모님이 땅 팔아서 모아준 내 생명줄 같은 돈을 몰래 빼돌려갔고 어머니는 내 얼굴에 삿대질하며 강씨 집안의 개라고 욕했지. 당신들이 먼저 정 같은 건 개나 줘버린 거 아니었어? 남할순의 손가락이 심유진의 얼굴 몇 센티미터 앞에서 멈췄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보호자분들 조용히 하세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소리쳤다. 심유진이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보며 희미하지만 아주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간호사님, 경찰 좀 불러주세요. 이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고 강제로 퇴원시켜서 중노동을 시키려 하고 있어요. 수술 부위가 터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간호사는 안색이 변하며 심유진의 침대 앞을 가로막았다. 경계하는 눈초리로 남할순과 강정우를 쏘아보았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방금 큰 수술을 마친 환자예요.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보안 요원 부르겠습니다. 남할순은 부들부들 떨며 심유진의 콧대라도 분질러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강정우가 기를 쓰고 끌어당겼다. 엄마, 가자. 일단 가. 강정우의 목소리에서 짙은 절망이 묻어났다. 심유진이 결코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것이다. 그녀가 쥔 증거들이면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철저하게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의 풍족한 생활도 산산조각 날 터였다. 남할순은 강정우의 손에 반강제로 이끌려 병실을 나섰다. 문턱을 나서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심유진을 산채로 씹어 삼킬 듯 악독한 눈빛을 보냈다. 두고 봐해 내일 기일 제사. 내 손으로 직접 상을 차리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천박한 년 뜻대로 되게 놔두진 않을 거라. 이혼하고 퍽이나 좋은 놈 만나겠다. 어디 두고 보자. 병실 문이 다시 굳게 닫혔다. 심유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베개에 기대 누우니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15명이 있는 가족 단톡방에 들어갔다. 남할순이 단톡방에 긴 음성 메시지를 올렸다. 울음기가 잔뜩 섞여 있었지만 진흙탕 싸움을 거는 본성은 여전했다. 여러분들 들으세요. 유진이 저 애가 누구한테 꼬드김을 당했는지 이 중요한 시국에 정우랑 이혼하겠다며 집안 재산까지 가로채려 들고 있습니다. 내일 제사는 늙은 제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준비할 테니 제발 이것 때문에 오시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심유진은 코웃음을 치며 곧바로 단톡방을 나갔다. 그리고 권수빈의 프로필을 눌러 메시지를 보냈다. 1단계 완료. 다음, 조정 절차 시작해줘.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서울숲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서서히 저물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심유진은 핏빛처럼 붉은 노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혁탁 위에 완전히 녹아 물이 되어버린 아이스크림 봉지를 집어들었다. 포장지를 뜯어 한 모금 마셨다. 정말 달았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녀는 다리의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직접 얼음물을 한 잔 따랐고 단숨에 들이켰다. 시원한 감각이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직행하며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내일, 그러니까 그녀가 꼼짝없이 가스레인지 앞에서 16시간이나 서서 일해야 했던 바로 그 토요일 기일은 강씨 집안 전체의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한 이 병실에서 조용히 그 화려한 연극의 개막을 감상할 터였다. 눈을 감자 주방에서 허둥대며 그릇을 깨트리고 있는 남할순의 모습이 환영처럼 그려졌다. 친척들의 멸시 어린 시선 속에서 제대로 된 제사상을 왜 차리지 못했는지 우물쭈물 변명하는 강정우의 모습도 그려졌다. 큰아버지와 셋째, 삼촌의 시퍼렇게 질린 얼굴까지도. 종가의 체면.
이제 심유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침대맡의 조명을 껐다. 어둠 속에서 오른쪽 다리가 지끈거렸지만 그 통증은 더 이상 무거운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일종의 산통처럼 느껴졌다.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서랍 안에 던져 넣었다. 세상이 마침내 고요해졌다. 잠시 잠에 빠져들기 직전 그녀는 몽롱한 상태로 생각했다. 내일 수빈이한테 맛있는 간장게장이나 사오라고 해야겠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알이 꽉 찬 게장으로.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하는 첫 만찬인데 초라해선 안 되니까. 심유진이 막잠에 빠져들 무렵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번쩍 눈을 뜨고 경계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 자그마한 체구에 누군가가 쏙 들어왔다. 둘째 동서 지영이었다. 지영은 작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와 서둘러 문을 걸어 잠갔다. 형님. 지영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이 조금 전에 집에 오셔서 그릇을 바닥에 다 집어 던지고 난리를 치셨어요. 아주버님이랑도 크게 싸우셨고요. 제가 몰래 호박죽 좀 쑤어왔어요. 심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영이 보온병을 내려놓았다.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형님, 아까 하신 말씀 진짜예요. 돈을 찾게 되면 저 애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심유진은 손을 뻗어 차갑게 얼어붙은 지영의 손을 살며시 쥐었다. 지영 동서가 먼저 용기 내서 발을 떼기만 하면 돼. 그럼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게 되는 거야? 오롯이 동서 자신으로 사는 거라고. 지영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형님, 저 내일 제사 준비하러 안 갈 거예요. 남편한테 애가 아파서 친정 간다고 했어요. 심유진이 미소를 지었다. 지난 7년 동안 이 뼛속까지 얼어붙을 듯 차가운 집안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 균열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저 위선으로 가득 찬 성벽을 산산이 무너뜨릴 것이다. 심유진은 지영의 총총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손을 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 그녀는 정말 깊고 편안하게 잤다. 다음 날 아침, 서랍 안에서 격렬하게 진동하는 스마트폰 소리에 눈을 떴다. 전원을 꺼두긴 했지만 중요한 알람 몇 개는 설정해 둔 터였다. 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쏟아졌다. 강정우, 큰아버지, 심지어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먼 친척들까지. 그녀는 어느 것 하나 열어보지 않고 곧장 가정용 홈캠 앱을 켰다. 독거노인인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강정우가 남할순 집거실과 주방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 심유진의 폰에도 접속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그는 아마 잊은 모양이었다. 화면이 켜졌다. 현재 시각은 토요일 오전 10시. 예년 같았으면 심유진이 전과 튀김을 대부분 끝내고 주방에 가지런히 다듬어진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 주방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엉망진창이었다. 남할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직 씻지도 않은 북어포 대야 앞에서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씻으면서 연신욕을 내뱉으며 난폭하게 물을 사방에 튀기고 있었다. 강정우는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남할순이 박살낸 도자기, 그릇 파편들을 줍고 있었다. 정우야, 너 왜 멍 때리고 있어? 빨리 장 보러 가. 갈비를 아직도 안 사왔잖아. 남할순이 주방 밖을 향해 포효했다. 엄마, 나 돈 없어. 왜? 강정우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계좌가 다 동결됐다고. 나 지금 차 기름값도 회사 동료한테 빌렸어. 뭐? 그 망할 년이 감히. 남할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허벅지를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내 팔자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평생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말년의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하다니. 화면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셋째 삼촌이었다. 어이쿠, 재수씨. 우리 방금 출발했어. 1시간 뒤면 도착할 거야. 이번엔 고향 친척들도 몇 분 더 모시고 가니까 솜씨 좀 제대로 발휘해봐.
전화를 받은 남할순의 표정이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시시각각 화려하게 변했다. 아, 셋째 아주버님, 그게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급할 거 없으니까요. 전화를 끄는 남할순은 미친 사람처럼 주방으로 뛰쳐들어가 식칼을 집어들고는 도마를 미친 듯이 내리찍기 시작했다. 심유진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지켜보다가 앱을 종료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 햇살은 찬란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거렸다. 그녀는 병상 옆 호출기를 들었다. 네, 간호사실입니다. 주치의 선생님 좀 뵙고 싶은데요. 심유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재활센터로 전원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하려고요. 복귀 준비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깁스 안에 박힌 차가운 철심 부위를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다. 뼈는 한 번 부러지면 아물고 났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권수빈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든 채 걸어 들어왔다. 유진아, 준비됐어. 수빈이 안경을 치켜올리며 매서운 눈빛을 빛냈다. 조정위원회 쪽에 서류 접수는 끝났어. 강정우 그놈 아까 나한테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거의 울기 직전이더라. 심유진은 몸을 일으켜 헝클어진 긴 머리를 단정하게 포니테일로 묶었다. 가자,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밀린 계산, 한 푼도 빠짐없이 싹 다 수금하러. 그녀는 몸을 지탱하며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옮겼다. 조금만 움직여도 뼛속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이 고통 하나하나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입장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름 냄새와 역겨운 욕설이 진동하는 저 종가 옛집에서는 쫄쫄 굶주린 15명의 친척들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끔찍한 제사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심유진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안색은 창백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굽실거리던 맏며느리가 아니었고 전세금 때문에 숨죽이며 살던 바보 같은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심유진이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와 제 인생을 되찾으려는 한 여자.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첫 발을 내디뎠다. 비록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철심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뒤따랐지만 그 발걸음은 태양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휠체어의 고무바퀴가 조정위원회 복도의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며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권수빈이 뒤에서 묵묵히 휠체어를 밀었다. 심유진은 휠체어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곧게 뻗고 있었다. 무릎 아래로는 새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그녀는 심플한 옅은 회색 코트를 입고 창백한 낯빛에도 불구하고 깊은 가을 우물물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다. 복도 끝에서 강정우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가 입은 정장은 작년 백화점 세일 기간에 심유진이 사준 것이었는데 지금은 구깃구깃했고 넥타이마저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휠체어가 다가오자 그는 우뚝 멈춰섰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자의 광기 어린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갔다. 남할수는 대기석 의자에 앉아 유행진한 가죽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병실에서처럼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기부스한 심유진의 다리를 금방이라도 구멍을 뚫어버릴 듯 음침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유진아, 강정우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뻔뻔스럽게도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조정위원님들도 다 안에 계셔. 당신이 지금 고개 한번 끄덕이고 신청 취하만 해주면 우리 집에 가서 좋게 좋게 이야기하자. 심유진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난 7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밤, 이 남자의 자는 얼굴을 보며 어떻게 하면 그를 좀 더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의 주름진 얼굴에 묻어나는 것은 지독한 위선뿐이었다. 심유진이 나지막이 되물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눈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었다. 어느 집을 말하는 거지?
내가 몰래 내 전세금 빼돌려서 들어간 그 집? 아니면 내가 16시간 동안 무릎 꿇고 마룻바닥을 박박 닦아야 하는 그 종갓집? 그건 엄마 결정이었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강정우 씨 뒤에서 권수빈이 매서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거리 유지하시죠. 지금은 정식 조정 절차 중이며 개인적인 접촉은 사법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조정실 문이 열렸다. 에어컨 바람이 불고 있는 실내는 유난히 썰렁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2명의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신사와 딱딱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들 앞에는 심유진과 권수빈이 며칠 밤을 새워 정리한 두꺼운 증거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심유진의 휠체어가 테이블 반대편 끝으로 자리를 잡았고 강정우와 남할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양측 모두 출석하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든 조정위원이 돋보기 안경을 치켜올리며 첫 장을 넘겼다. 신청인 심유진 씨는 혼전 개인 자산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난 7년간 과도한 제사 노동 및 부대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 강정우 씨, 신청인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은행 거래 내역서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강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으로 테이블만 극적거렸다. 그 돈 유진이 혼전 재산 맞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어가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저도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한 일이었어요. 엄마가 상가 투자 수익률이 아주 좋다고 하셨고 나중에 다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하세요. 조정위원이 테이블을 톡톡 쳤다. 이해 없습니다. 강정우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럼 조정위원이 남할순을 향했다. 남할순 씨, 본인 명의로 된 성남시 대원동 상가의 자금 출처 중 신청인 심유진 씨의 2억 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남할순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며 표독스러운 눈빛을 쏘아붙였다. 무슨 그년 돈이에요. 내 아들 주머니로 들어왔으면 우리 강씨 집안 돈이지. 시집 왔으면 죽어서도 우리 집안 귀신인데. 종가 재산을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게다가 내 아들이 나한테 이체해준 돈인데 며느리가 무슨 상관이라고 이러는 겁니까? 권수빈이 파일에서 복사본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넣었다. 이건 심유진 씨가 결혼 전 가입했던 종신보험해지 증명서와 그에 따른 이체 내역입니다. 이 자금이 전셋집 통장으로 입금된 지 사흘 만에 강정우 씨는 인테리어 자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뒤 남할순 씨의 상가 투자법인 계좌로 곧바로 송금했습니다. 남할순 씨, 대한민국 법률상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횡령하는 행위는 친족 관계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강씨 집안 돈이라고 우기신다면 저희는 강정우 씨를 경제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오자 강정우가 흠칫 몸을 떨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남할수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안면 근육이 심하게 실룩거리더니 결국 입을 꾹 다물었다. 좋습니다. 원금 부분의 귀속은 명확해졌군요. 조정위원이 서류에 무언가를 기재한 후 다시 심유진을 바라보았다. 다음은 심유진 씨가 청구한 제사 노동 보상 및 비용 대납 건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아주 상세하네요. 지난 7년간 치러진 총 35번의 제사에 대한 마트 결제 영수증, 재래시장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제사 준비 과정이 담긴 다량의 사진과 영상 자료들입니다. 조정위원이 테이블 위 노트북을 조작하자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떴다. 3년 전 늦은 밤,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심유진은 좁은 주방의 목욕탕 의자에 걸터앉아 수북이 쌓인 북어포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콜록거리며 북어포를 찢는 그녀의 손등에는 감기 몸살 링거를 맞고 붙인 반창고가 선명했다. 배경음으로 남할순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뭘 자꾸 기침을 해대? 손놀림 좀 빨리빨리 못해. 내일 큰아버님이 북어포 크기 안 맞다고 또 나한테 일 대충 했다고 타박하실 거 아니야? 아프다고 꾀부릴 생각 마라. 종가 며느리한테 아플 자격 따위는 없어. 조정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심유진은 눈을 내리깔고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찬물과 독한 세제에 시달려 갈라지고 닦지가 않고 다시 아물기를 반복했던 관절 마디마디가 환한 조명 아래서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심유진 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그녀가 대납한 제사 식재료 및 준비 비용은 총 6,320만 원입니다. 이에 더해 저희는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명절 연휴 및 심야 시간에 행해진 제사 강요 노동에 대한 임금 지불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권수빈이 건조하고 냉철한 어조로 설명했다. 돌아도 단단히 돌았군. 남할순이 결국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세게 쾅 내리쳤다. 금반지를 낀 손이 얼얼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집안일하고 돈 내놓으라는 경우가 어딨어? 이거 소문나면 우리 강씨 집안 얼굴에 똥칠하는 거나 다름없어. 제사는 조상님들 모시는 일이고 그건 다 복받는 일이야. 너같이 지독한 년이 어디 있어? 감히 조상님 모시는 일로 밥값 계산을 하려 들어? 남할순 씨, 여성조정위원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자발적 상부상조에서 우러나온 노동이라면 당연히 금전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겠죠.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영상과 녹음 자료에 따르면 심유진 씨가 겪은 대우는 무상노동 착취와 강제성에 훨씬 가깝습니다. 특히 그녀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퇴원시켜 중노동을 강요한 것은 이미 전통 윤리의 범주를 한참 벗어난 행위입니다. 유진이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강정우가 불쑥 고개를 들며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단 한 번도 싫다고 한 적 없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든지. 왜 모든 걸 파탄 내버릴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요? 심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정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말했어, 정우야. 매년 추석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할 때 수없이 말했어. 15명분 갈비찜 준비하느라 3일 내내 하루 2시간밖에 못 잘 때도 말했어. 제발 무거운 과일 상자 하나라도 주방으로 좀 옮겨달라고 당신한테 애원도 했었어. 심유진의 목소리는 매우 가벼웠지만 가늘고 예리한 바늘처럼 공기를 가르고 뼛속을 파고들었다. 그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넌 이랬지, 여보.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성격 깐깐한 거 알잖아. 당신이 좀 참아. 제사 기껏해야 이틀인데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또 이랬지, 당신 맏며느리잖아. 당신이 안 하면 대체 누가 해? 강정우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지만 어떤 변명도 내뱉지 못했다. 난 7년을 참았어. 심유진이 그의 눈을 직시했다. 내 인내심이 아주 작은 존중으로라도 돌아오길 바랐어. 하지만 병상에 누운 나에게 당신 어머니가 그 빌어먹을 제사 목록을 기부스한 다리 위로 휙 던질 때, 그리고 내가 문자로 지금 상황에 나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보냈을 때, 난 그제야 깨달았어. 당신들 눈에 나는 살아 숨 쉬는 사람이 아니었어. 월급도 필요 없고, 휴식도 필요 없고, 심지어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필요 없는 제사로봇에 불과했던 거지. 설사 내 말이 다 맞다 쳐도 남할순이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렸지만 여전히 막무가내의 고집이 서려 있었다. 우리 수중에 그런 큰 돈 없어. 상가 투자에 돈 다 묶여서 원금 회수도 못했어. 당장 줄 현금이 어디 있다고 이 난리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수빈이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남할순 씨 명의의 상가에서는 매월 450만 원가량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정우 씨 소유의 수입차 중고 시세도 현재 4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더군요. 만약 피신청인 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저희는 강제 집행을 통해 자산을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내 차를 경매에 넘긴다고 강정우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내 목숨 같은 차야. 나 매일 그거 타고 출퇴근해야 한다고. 그 차도 심유진 씨 돈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권수빈이 싸늘하게 맞받아쳤다. 조정실에는 다시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참 후 나이든 조정위원이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강정우를 바라보았다. 강정우 씨, 신청인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만약 소송 절차로 넘어가면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
그리고 추후 발생할 위자료까지 감당해야 하니 그 금액은 훨씬 커질 겁니다. 게다가 형사고소로 사기죄가 입증되면 강정호 씨의 사회생활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갈 겁니다. 강정호는 의자에 푹 쓰러졌다. 건너편에 앉아 자신에게 한없이 순종적이었던 아내를 보니 눈앞에 이 모든 상황이 터무니없는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는 심유진의 눈빛에서 일말의 나약함이나 과거의 애정 어린 온기를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황량한 얼음벌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명하게 강정우가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2억 1천만 원을 한 번에 다 줄 순 없어. 일단 1억 먼저 주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으로. 분할은 안 해. 심유진이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다. 그 1억 5천만 원 원래 현금으로 가져갔잖아. 남할순 씨 명의로 된 상가가 있으니 담보대출을 받든 하세요. 딱 일주일 줄 테니 통장으로 전액 입금해. 너 우리 모자를 아예 벼랑에서 밀어버릴 작정이구나. 남할순이 다시 악을 쓰며 통곡하려 했으나 강정우가 덥석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엄마. 그냥 서명하세요. 강정우의 음성에는 뼈저린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서명하고 우리 이혼하자고요. 심유진은 강정우가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고요한 조정실 안에 펜촉이 종이를 긁고 지나가는 사각사각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마지막 서류의 서명이 끝났을 때 심유진은 홀가분한 공허함을 느꼈다. 기대했던 벅찬 희열도 통쾌한 복수감도 없었다. 그저 지독한 갈증 끝에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신 듯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조정실을 나설 무렵 복도 끝 창문으로 스며든 붉은 노을이 바닥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심유진. 등 뒤에서 이빨을 갈아대는 남할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심유진은 휠체어를 멈춰 세웠으나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내가 이긴 줄 알아? 이 배은망덕한 년 돈 뜯어내고 이혼했다고. 내가 밖에서 우리 정우같이 멀쩡하고 번듯한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줄 알아? 그깟 썩은 돈이나 끌어안고 평생 늙어 죽어라. 종가 며느리 타이틀 떼어내면 내가 대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심유진은 권수빈의 손을 가볍게 토닥여 휠체어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난 7년간 커다란 산처럼 자신을 짓누르던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번듯함이요. 심유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역광을 받은 옆모습이 유려하게 빛났다. 어머니가 그토록 숭배하는 번듯함이란 건 결국 다른 여자의 피땀을 착취해서 세운 허상일 뿐이에요. 그런 번듯함,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가 될 거냐고요? 오늘부터 저는 심유진이에요. 강씨 집안 맏며느리도 아니고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저 자신이라고요. 그녀는 남할순이 손에 쥐고 있던 아직 버리지 못한 제사상 목록 종이를 가리켰다. 내일 제사, 종가의 체면이 그토록 중요하시다면 어머니가 직접 시장 가셔서 북어포도 손수 찢어 올리세요. 잊지 마세요. 30가지 음식, 하나도 빠짐없이 조상님들 입맛에 딱 맞게 대령하셔야 할 겁니다. 남할순의 안색이 시체처럼 파리해졌다. 그녀는 묵직하게 느껴지는 손안의 종이 조각을 마치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를 쥐고 있는 듯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심유진은 시선을 거두고 권수빈에게 평온하게 말했다. 가자. 수원의 그 집 갈비탕이 먹고 싶네. 일주일 뒤. 성남시의 전셋집. 심유진은 목발을 짚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가구는 이미 절반 넘게 치워진 상태였다. 공들여 고른 커튼도, 그녀가 제일 아끼던 베이지색 러그도, 돌볼 틈이 없어 시들어버린 베란다의 다육식물들도 모두 자취를 감췄다. 강정우는 큼지막한 이삿짐 가방들을 발치에 쌓아둔 채 현관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푹 꺼진 눈두덩이에 헝클어진 머리칼. 10년은 좋게 늙어 보였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해지하고 남은 보증금 5천만 원은 당신 통장으로 직접 쏴주겠대. 강정우가 고개를 숙인 채 웅얼거리듯 말했다. 내 차 어제 중고차 매장에 팔았어. 알았어. 심유진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유진아. 강정우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엔 일말의 가녀린 희망이 서려 있었다. 우리 정말 끝인 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이 일 좀 조용해지고 엄마 화도 좀 풀리면 내가 당신한테 다시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응? 엄마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자. 제발. 심유진이 돌아서서 목발을 짚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지퍼백 하나를 꺼내 강정우 앞에 툭 던졌다. 그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거, 이 집 예비 열쇠야. 7년 전, 당신이 나한테 이걸 건네주며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라고 했지. 심유진은 모서리가 달아 반질반질해진 열쇠를 굽어보았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이 열쇠로 내가 연 건 다름 아닌 지옥 같은 감옥문이었어. 그녀는 어떠한 감정도 섞이지 않은 눈으로 강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야, 다시 시작하자는 헛소리 집어치워. 당신이 말하는 전마랑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건 결국 다음 제사가 돌아오면 나를 또다시 활활 타는 불구덩이로 밀어넣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해. 넌 내 엄마를 사랑하고 내 종가를 사랑하고 내 그 알량한 체면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평생 그 소중한 것들 끌어안고 잘 살아. 심유진은 가벼운 옷가지와 중요 서류가 든 여행용 캐리어를 끌었다. 남은 짐은 다 버렸어. 앞으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강정우는 차가운 바닥에 버려진 낡은 소민형처럼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아파트를 나서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었다. 권수빈이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을 흔들었다.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심유진이 조수석에 올라타며 목발을 뒷좌석에 던져 넣었다.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국민은행 알림이 울렸다.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잔액은 3억 2,456만 원입니다. 심유진은 길게 찍힌 0의 행렬을 보며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뱉었다. 그것은 그녀의 피와 땀이었고 젊음이었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였다. 수원으로 가자 그녀가 말했다. 친정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수원시의 낡은 빌라. 심유진은 12평 남짓한 작은 월세방을 얻었다. 크진 않았지만 창밖으로 자그마한 공원이 바로 내다보여서 뷰가 아주 좋았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 주말, 심유진의 부모님은 직접 만든 반찬들을 한가득 싸들고 찾아왔다. 아이고, 우리 딸내미. 어쩌다 이리 말랐어. 친정어머니는 아직 깁스를 풀지 못한 딸의 다리를 보며 단숨에 눈시울을 붉혔고 서둘러 싸온 곰탕을 주방에 내려놓았다. 엄마, 나 괜찮아. 심유진이 소파에 앉아 아버지에게 귤을 까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재활 경과가 아주 좋대. 2주 뒤면 깁스 푼다니까. 잘 이혼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 곁에 앉은 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도 천근만근 무겁던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진작에 종가 맏며느리 노릇 쉽지 않다고 했지 않냐? 넌 애가 너무 고집이 세서 시집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부모한테 내색 한 번 안 하고. 이젠 안 그래. 심유진이 곱게 깐 귤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앞으론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 거야. 그날 밤, 심유진은 비좁지만 포근한 침대에 누워 창밖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었다. 스마트폰을 켜고 습관처럼 홈캠 앱을 누르려다가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그래도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7년의 지긋지긋한 시간들에 대한 완전한 작별 인사라 여기며 홈캠 화면 속에서 남할수는 주방의 차가운 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집안은 마치 강도라도 든 것처럼 난장판이었다. 거실 밥상 위에는 삐뚤빼뚤한 접시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반은 시커멓게 타버린 전과 머리가 뜯겨나간 조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밥상 앞에 앉은 큰아버지와 셋째, 삼촌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재수씨, 이게 지금 조상님 제사상이라고 차려놓은 거요. 큰아버지의 언성이 싸구려 마이크를 타고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 들려왔다. 북어포는 다 뜯어져 있고 갈비는 익지도 않았고. 종가 법도가 언제부터 이따위로 개판이 된 거요. 아주버님,
제가 남할순이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 울먹였다. 유진이 그 망할 년이 집을 나가버려서 일손도 없고 정우는 시장 갈 돈도 없고 어제부터 혼자서 지지고 볶았더니 늙은 몸 뼈마디가 다 부서질 것 같아서. 그건 재수씨 사정이지. 셋째 삼촌이 상을 탁 내리쳤다. 유진이가 있을 땐 상차림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떨어지더만. 재수씨 입만 열면 며느리 교육 제대로 시켰다고 떵떵거리더니 그동안 죄다 조카 며느리 혼자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네. 사람 하나 나갔다고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고 우리 강씨 종가채면 재수씨가 아주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구만. 화면 속 강정우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처박은 채 입도 뻥긋 못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아 식어버린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온몸에서 썩은 냄새가 날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이 뿜어져 나왔다. 정우야, 큰아버지가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앞으로 제사상 제대로 차릴 자신 없으면 아예 다 때려치워라. 우리도 먼 길 와서 빈속으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남할수는 그 말을 듣자 남은 척추뼈마저 모조리 뽑혀나간 듯 바닥에 완전히 뻗어버렸다. 심유진은 그 모습을 차분하게 감상하다가 기기 삭제 버튼을 눌렀다. 홈캠 앱 아이콘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잿빛으로 점철됐던 그녀의 7년도 그 앱과 함께 완벽하게 휴지통에 처박혔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몸을 뒤척였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바닥에 은빛 서리를 뿌려놓은 듯 아름다웠다. 2주 뒤, 심유진은 병원에 가서 마침내 깁스를 풀었다. 아직 걸음걸이가 살짝 절뚝거렸지만 튼튼한 맨발이 단단한 땅에 닿는 순간 그녀는 전에 없던 묵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새집에서 멀지 않은 중소형 식품무역회사로 면접을 보러 갔다. 대기업 식품가공회사에서 7년간 품질관리자로 일했던 굵직한 경력과 식재료에 대해 타협을 모르는 날카로운 안목 덕분에 그녀는 단박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 월급은 예전보다 조금 줄었지만 강씨 집안이라는 밑 빠진 독이 사라진 이상 그 돈은 수원에서 혼자 풍족하게 살기에 차고 넘쳤다. 또다시 추석 명절이 돌아왔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명절이었다. 예년 같았으면 그녀는 남할순의 비좁은 주방에서 3일 밤낮을 서서 볶이며 청양고추 물에 손이 퉁퉁 붓고 머리카락에는 역겨운 기름 냄새가 찌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기 집 베란다에 서서 차가운 탄산수를 손에 쥐고 있었다. 석양이 천천히 산등성이 너머로 저물며 황금빛 윤곽을 그려내고 있었다. 주방에서 밥솥이 경쾌한 알림음을 울리며 구수한 갓 지은 밥냄새를 뿜어냈다. 그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차리는 저녁 식사였다. 15명분 갈비찜을 하느라 진을 뺄 필요도 없고 조기 껍질이 벗겨질까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으며 꼰대 같은 어르신들 비위를 맞추느라 눈치 볼 일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내가 오늘 뭘 먹고 싶은가만 고민하면 됐다. 그녀는 어제 새벽 시장을 거닐다 충동적으로 사온 반찬 몇 가지를 냉장고에서 꺼냈다. 자그마한 식탁 앞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예능 프로그램을 아무거나 틀었다. 화면 속 패널들이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리자 심유진의 입가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두부 부침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은은한 콩의 풍미와 짭조름한 간장 맛이 어우러지며 두부는 혀끝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천천히 오래오래 씹으며 그 담백한 맛을 온전히 음미했다. 마음의 평온을 찾고 온전히 밥 한 끼를 먹는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었구나.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였다. 지영 동서가 보낸 메시지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지영은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가 있었다. 셔커드로 머리를 싹둑 자른 지영은 예쁜 원피스를 입은 딸의 손을 꽉 잡고 더없이 맑게 웃고 있었다. 형님, 저 이혼 서류 도장 쾅 찍었어요. 형님 덕분에 받은 보상금으로 대전에 코딱지만 한 김밥집 하나 차렸어요.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사진을 보던 심유진의 눈가에 옅은 안개가 서렸다. 그녀는 파이팅 기모티콘 하나를 쿨하게 전송하고 화면을 껐다. 방 안의 불빛이 서서히 어스름에 잠겼다. 심유진은 당장 불을 켜지 않았다. 그녀는 짙은 어둠 속에 고요히 앉아 자신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집중했다.
교통사고가 났던 그날, 금속이 처참하게 찌그러지는 굉음이 들렸을 때 그녀는 그곳이 인생의 종착역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운명이 그녀를 감싸고 있던 두꺼운 알껍데기를 깨부수고 억지로라도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오게 만든 것이었다는 걸. 수저를 내려놓은 그녀는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 여자의 눈썹 언저리에는 여전히 삶의 피로가 조금 묻어 있었지만 더 이상 남의 인정을 갈구하던 그 비굴하고 나약한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살포시 매만졌다. 고생 많았어. 유진아. 그녀가 자신을 향해 속삭였다. 그녀는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피부를 타고 흐르며 마지막 남은 피로의 찌꺼기마저 씻어내렸다. 보송보송한 면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다. 내일은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했다. 그녀는 6시 30분에 맞춰 알람을 설정했다. 그리고 협탁의 스탠드 불을 껐다. 짙은 어둠 속에서 심유진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깊은 잠의 심연으로 빠져들기 직전, 그녀는 마치 따뜻한 밀물처럼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그 자유는 형태도 무게도 없었지만 그 어떤 2억 1천만 원이라는 숫자보다도 그녀의 영혼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창밖엔 둥근 달이 한가운데로 떠올랐다. 수원의 어느 고즈넉한 골목길, 이 평범한 월세방에서 심유진은 마침내 그 어떤 악몽도 꾸지 않는 깊고 긴 단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들꽃이 만발한 언덕 위를 내달리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는 철심도, 붕대도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아주 멀리까지 달렸다. 끔찍한 제사도, 이기적인 장부 계산도 없는 오직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한 머나먼 곳을 향해.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정확한 시간에 울렸다. 심유진은 눈을 뜨고 천장에 들이운 아침 햇살을 마주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아 습관처럼 오른쪽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다. 뼈가 붙은 부위가 아주 살짝 욱신거렸지만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에서 얼음물을 한 병 꺼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정신을 맑게 일깨웠다. 그녀는 단정한 화이트 셔츠에 짙은 네이비색 정장 바지를 차려입고 거울을 보며 코랄빛 립스틱을 옅게 발랐다. 현관문을 열자 서늘하고 상쾌한 아침 공기가 훅 끼쳤다. 그녀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뎌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구두 굽이 아스팔트 위를 경쾌하게 부딪히며 리드미컬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일구어낸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박동 소리였다. 길가 편의점에서는 직원이 음료수 상자를 분주하게 내리며 진열하고 있었다. 심유진은 그곳을 지나치다 발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안에 따스한 커피를 꽉 쥐고 그녀는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출근길 인파. 그녀는 그 거대한 흐름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들며 눈부신 미래로 향하는 계단 아래로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엔드.